자, 그러면 이제 그 국공내전에 관련된 본격적인 그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심화 규제를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국공내전 특징을 보면 초기 때는 이 병력과 장비 등이 우수한 국민당이 우세를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공산당이 우세에 나가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국민당은 주 대도시하고 철도를 장악을 했지만 이 공산당은 도시를 버리고 이 농촌을 장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택동 특유의 농촌을 통해서 도시를 포위하는 그런 이제 전략 전술을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초기, 중기 쭉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초창기 때는 국민당 정부군이 우세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연안까지 점령했죠. 이 공산당 수도였던. 예. 그리고 공산당은 소규모 군대만 유지한 채 유격전만 전개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중기가 넘어오면서 이제 반격이 일어나요. 일단 국민당 정부는 대도시를 정확하고 그게 방어에만 그 병력을 집중했는데 이 공산당의 세력을 확보한 다음에 이 대도시를 이제 공격해서 대반격이 이제 시작됐다. 그러면서 주도권이 이제 장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공산군들이 요심 전투나 해야 전투, 평신 전투 등에서 곳곳 승리해서 해방군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병력과 장비 수가 격차가 축소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공산당 애들이 국민당을 토벌할 때 국민당 애들을 뭐 다 죽이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항복해 오면 공산당군은 편입을 시켜요. 편입을 시키고 약간 사상 개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싸우게 하죠. 그리고 이제 공산당군이 국민당군이 뺏은 장비들을 노획을 해서 또 공산군 장비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부정부대가 빠져 있었던 국민당군 장성들에게 돈을 주고 그 무기를 또 가지고 와. 미군 부대나 그 미군의 공여된 물자들을 가지고 쓰고 그러면서 해방구가 확대되는 나갈수록 병력과 장비 수는 더 격차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격차가 이제 축소되는 거죠. 자, 국민당이 이제 점점 불리해지니까 이제 하북 지역도 잃고 등등 하니까 이제 잘못하면 공산당의 양자강까지 넘어오는 기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국민당 하위를 지금 이제 소용없죠. 무시해버리고 공산당이 강남을 함락한 다음에 결국에는 공산당이 정국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민당은 패배를 하고 1949년에 대만으로 이동하죠. 이거 중국 본토는 이 공산당이 장악하죠. 그래서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주와 관련된 1969번 한번 읽어보죠. 공산당은 양자강을 건너 진군하는 명령을 정국에 내렸고 남경, 무안, 서안, 상해를 차례 점령하고 국민정부가 남경에 이어 수도 강주까지 수도 3번 강주까지 점령했다. 하위 결렬 후 아까 이제 얘기했죠. 국민당이 하위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했죠. 자, 국민당의 총재 장개석은 끝까지 전세를 만회해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강주에 뒤이어 수도가 된 중경까지 직접 가서 사천성 방어전을 계획했으나 중경마저도 공산당이 점령당하죠. 이어 성도도 수도 옮겼으나 이것도 안 되었고 11월 27일 날 대만으로 옮김으로써 중국 대륙이 완전히 공산당 지배로 들어가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 볼게요. 예. 자, 먼저 볼 게 이제 정치협상회의와 토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한의 중에 사료보는 아시아에도 있고요. 자, 앞에서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었죠. 그걸 좀 아까 이제 학대에 개편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산당 정부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어떤 전계층 중에 어떤 힘을 모아서 만든 정부다, 국가다 이런 것들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정치협상회의를 이제 개최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정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정협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좀 보면 부평은 북경이죠. 북경 공산당과 민주당파, 민간단체, 인민해방군, 각 지구, 각 민족 학교 대표들이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죠. 그래서 정협 공동 강령을 공표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한이 사회보는 아시아사 할 때
좀 같이 보기도 하고요. 자, 역할을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정 전까지 임시헌법의 역할을 했다. 결정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인민정치협상위, 약칭 정협은 조직법을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정부의 조직법을 제정을 하죠. 정협의 전국위원회 선거,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정부위원회 선거,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가시장을 이제 정했는데, 이 중화인민국 국기를 이제 오성홍기라고 하죠. 오성홍기. 별이 5개가 있어요. 거기 침대가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별이 5개가 있는 거야. 그 별별 하나에는 의미가 있는데, 되게 이제 오성홍기에 보면 큰 별 하나가 있고 작은 별 4개가 있어요. 일단 큰 별은 공산당을 의미해요. 공산당. 그 다음에 작은 별 의미는 노동자, 농민, 민족 부르주아.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 민족 부르주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내가 까먹었네. 하여튼 한 명이 더 있어. 그게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성홍기 중에 하나의 민족 부르주아를 이제 포함시켰다는 의미는 부르주아를 배척했다는 의미 아니에요. 건국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들의 힘을 인정을 해주고 그들도 우리의 편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물론 부르주아 사회 중에 이제 외세와 붙어 있는 매판 자본이나 이런 것들 반대를 했지만, 하나 생각났다. 민족 부르주아, 소 부르주아. 그 민족 부르주아, 소 부르주아 이런 식으로 부르주아 세력들을 하나 포함을 시키려고 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재를 결정했죠. 어디요? 북평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북경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대다수와 국가와 같은 연호를 채택했다. 이게 서적을 이제 채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향을 보죠. 여기에서 공표한 게 뭐냐면 곧바로 사회주의 체제에 넘어가자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했어.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에도 넘어가는 가도기를 하자.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민주주의 사회혁명 단계라고 얘기해요. 이 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단계는 이미 이제 국공개정 이전부터 이게 모태똥이 그 제3세력을 끌어들이려고 이게 이제 했던 것들인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노동자, 농민의 영맹을 기초로 해서 각 민족 계급과 국내 각 민족이 단결을 시키는 인민 독재 국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봉건 또는 반봉건적인 어떤 토지 소유 관계를 없애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 있죠. 를 변화시키고 여러 각 계층의 그 경제적 이익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제적 이익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처럼 민족 부르주아나 소부르주아처럼 사유기업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같은 것들을.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게 계속 지켜졌냐? 안 됐어.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도기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6.25 전쟁이 시작하고 이제 어떤 그 사회주의가 이제 어떤 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등 해서 또 소련과 단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이게 이제 공산주의 정치로 바꿔버린 거야. 예. 자, 하여튼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신민주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농업국으로서 공업국으로 변모시키겠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구체적인 법안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을 이제 공포했어요. 자, 이건 중국 공산당이 지향한 농촌혁명과 토지개혁에 반영이 돼 있는데, 자, 목적은 지주적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를 한다. 자, 지주적 토지 소유제는 매매, 양도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농민적 토지 소유제는 경작권만 인정받고 하고 매매,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자, 통해 새로운 사회적 그 체제를 건설하자 이런 건데, 방법은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다 몰수해서 지주를 포함한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모두 무산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항을 중심으로 한 행정촌을 바탕으로 단위해서 토지 분배가 이루어졌고, 상공업 부분에서는 침해하지 않아요. 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토지도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지만 대개 보면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적 목적으로 만든
있는 토지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한계도 있어. 농민적 소유재나 토지 근본이 농촌제나 중국 농촌이나 농업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농촌에 너무 많은 인구들이 집중했다는 거, 농업 인구가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구를 있음에도 그렇게 농업 생산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토지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는 이 농촌의 인구를 농업 인구를 감소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똑같이 나눈다고 해서 생산량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밀집도가 높은 데가 어느 정도 생산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올리려면 뭔가 기계화라든지 경영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 돼. 강작 경영이나. 근데 한 사람이 조금만 그 토지를 나눠갖고 우글우글 해가지고 농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생산되지 못하죠. 그리고 도시에 필요한 그 노동자들 인력도 끊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 토지 개혁 이후에는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 인력 확보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집단 농업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개인 경영 대신에 집단 농업으로 이제 방향을 흥행하죠. 그래서 집단 농업 시켜서 트랙터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력들은 공장 노동자 보내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집단 농업 시켰더니 월급씩을 주니까 누구나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이제 배째나시고 나와버리니까 나중에 대홍련도 들고 그러는데 자 이건 뭐 나중에 뒤 얘기고 대약진 운동 때 얘기고 자 일단 자 그다음 한국전쟁에 참여하죠. 항미 원조 미국을 대항할 북조선을 돕는다 해가지고 그 당시 반식민지약 운동 일환으로 했고 이 한국전쟁은 중국 공산당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해요.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이 막 신생 정권이었잖아요. 1949년에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이 한국 전쟁의 어떤 전쟁의 어떤 공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시켜 놓고 일당 독재를 강화시켜 나가죠. 근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중국 공산당 타격받은 것도 있어요. 손해본 것도. 원래 중국 공산당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대만을 점령하려고 했어. 대만을. 그래서 대만 앞에 복권성이 있었죠. 복권성. 이 복권성을 군대에 집중시키고 있었어요. 대만에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리고 미국도 대만을 이제 포기한 상태였죠. 어차피 이게 안 된다. 근데 한국 전쟁이 되면서 이제 뭐냐면 그때 중국이 원조하면서 상황이 확 달라진 거야. 이 복권성에 있는 부대를 어디로 뺀 거야? 조선, 북조선을 도와주고 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정벌도 힘들고 미국 입장할 때는 대만조차도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위기심이 느껴지니까 이 대만에 치담대를 파견했어요. 대만 해협에. 그래서 대만대 친함대를 파견했다는 건 너네 대만 공격하지 말라고 이제 뭐냐면 중국한테 일종의 군사적 무력 지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대만 정벌이 힘들게 되고 또 이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도 해갖고 중국 정부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생산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대학 지원이나 어떤 배경도 되고 그런데 자 그래서 한국전쟁 참여는 그 당시 그 중국에서 득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이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피를 흘리는 대가로. 그리고 이제 못했던 개인 입장을 때도 상당히 안 좋은 일도 생겼죠. 왜냐면 그때 한미 원조한다면서 이제 그 위원군을 파견했잖아요. 예. 왜냐면 정식 군대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파견하면 국제사회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니까 자발적으로 모집해갖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자발적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누가 참여했냐면 모태똥 아들이 참여했어. 아들이 참여했는데 그 한국전쟁에 죽게 되죠. 모태똥 아들이. 자, 근데 이 모태똥 아들이 한 명밖에 외아들 얘가 유리하거든요. 정식 그 부인에서 낳은 애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모태똥이 이제 외아들이 죽고 나왔다는 소식 듣고 겉으로는 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뒤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이 막 담배 피고 막 그 일주일 동안 친구하고 그랬다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모태똥의 후계군에도 영향을 미쳐요. 모태똥이 그 저쪽 그 김실가처럼
이렇게 이제 부자 세습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죠. 이 권력력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아들이 없어. 그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냐면 하급분이 넘겨줬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개조 운동이나 3반 5반 운동 뭐 이런 운동도 했는데, 뭐 혼인법을 제정해서 여자는 결혼, 이혼, 재산 소유에서 완전히 남녀가 평등했고, 그 다음 남자의 추천이 금지됐다. 일부 일처제가 합리됐죠. 근데 이건 말뿐이지. 실제로 그 추측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국 남자들은 뭐 집에 가서 청소도 많이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런다는데, 그건 일반 평균층 얘기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차별하고 그래요. 막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좀 있는 사람들은 처벌 두죠. 그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회나 뭐 그런 애들 여자 문제에서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시즌부터 시작해갖고. 예. 그래서 뭐 성매수도 하고 그 옆에 여러 명의 첩도 두고 하여튼 개판이야 개판. 하여튼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뭐 혼인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3반 5반 운동을 시작했어요. 3반은 3가지 반하고 5가지 반대하는 운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상 개조 운동도 같이 했는데, 3반은 주로 이제 정부와 국영공장, 공산당 지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오직, 낭비, 관료주의를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행정기구 내에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관료기구 중앙통제, 중앙의 통제, 행정직원을 전문적으로 대체했는데, 요거는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처럼 이런 수청 작업이나 어떤 부정부패 척결 운동은 그 자체도 목적이 있지만 뭐도 있다고 했죠. 항상 정치 의도가 깔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공산당 모태통이 자기 세력들을 구축하고 남의 파벌들, 다른 파벌들, 자기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반 운동을 보자. 상인이나 제조업자, 특히 부르주아겠죠. 처음에는 부르주아를 포함시키려 했는데 전쟁하는 과정에서 점점 반미 분위기, 반부르주아 형성이 되면서 이들도 이제 수청의 대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본가를 대상으로 해서 뇌물, 탈세, 횡령, 사기, 국가경제 기밀 탐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점점 세력을 축소시키려고 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동양사 계도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운동, 그러니까 3반 5반 운동이죠. 이 운동은 중국군의 한국군 참전과 함께 맞춰서 1951년, 52년을 거쳐서 진행되었다. 주 관리를 겨냥한 3반 운동은 3반이죠. 정부와 군영 공장, 그리고 공산당 지도층을 대한 수청 작업으로, 그는 오직이라는 거는 자기 지위를 악용을 해갖고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낭비, 그리고 관료주의를 숙청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반 운동을 볼게요. 자, 운동의 효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급 관료와 상급자에 대한 고발, 주인에 대한 고용에 대한 고발들이 장려됐고, 대중이 동원되고 위원회가 구성돼 여기에서 제가 고발되면 자기 위판, 이 고백을 통해서 대중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며 곧바로 단죄를 하게 되었다. 특히 5반 운동을 통해 상인과 제조업자 그리고 자본가의 재산이 몰수되고 이를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자본가 계층이나 사유재산들이 완전히 소멸됐다. 네. 이거 완전이라고 했지만 점진적으로 소멸됐다 보시면 돼요. 초창기 때 포용하려고 했지만 이들도 이제 뭐 혁명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이들을 내치고 이제 사회주의 방식으로 이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대학제 운동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운동도 벌이고.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뭐 결과를 보면, 자, 한국전쟁 참전 시기와 일치하고요. 대외적 긴장감을 이용해서 그 당시 연합정부라는 건 아까 이제 그 초창기 때 정역 관련된 내용 연상시키면 돼요. 그 여러 단체들이 세력들이 모아갖고 연합정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의 이제 중국 공산당 중심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지식인들의 반원권을 봉사했다. 예. 예전에 국민당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죠, 지금 공산당이.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이제 하려면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는 쟤네는 사회적 풍토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 문화가. 사회적 풍토나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민주화 안 돼요. 경제적으로 성숙됐다고 해서 민주화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저도 박정희가 뭐 경제개발했다는 건 인정해요. 그분은 네, 그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알게 모르게 이제 공헌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국가 민주화되는 건 아니야. 그건 충분 조건이지 그 필요 조건이 아니야. 필요 조건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민주적인 문화나 어떤 그 운동, 그 다음에 노력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박정희 찬양하신 분들은 한 면만 보고 한 면을 또 놓치는 것 같아. 그분들 항상 놓치는 게 왜 박정희의 그 가만 얘기하냐? 공도 얘기하지. 근데 그분도 공만 얘기할 뿐이지 가는 얘기 안 해. 그분도 좀 약간 그런 분도 좀 문제가 있어. 갑자기 또 한국사 정치사 정치 문제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주의 지식인들 발언권을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농장화가 시작되죠. 예. 그럼 요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한국인의 중국사 있죠?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사료분은 아시아사. 자, 여기 보면 중국 인민이 일어났습니다. 마오쩌둥이 했던 연설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봐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냐면, 그 다음에 모 대통령이 이제 그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이제 개최하고 나서 기조 연설을 했던 것이 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요 밑에 내용 좀 보면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스스로 위정 가운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조직법을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정부 조직법을 제정하고 이거 예전에 쓰라고 나왔어. 미친놈 이거 어떻게 쓰냐고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 내용이. 그래서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공동 강령 그 뒤에 있어요. 공동 강령을 제정하고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전국 위원회를 선거하고 그다음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정부위원회를 선거하고 그다음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기 십장에 대한 제정을 하고 그다음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소재지를 국교 결정했죠. 그래서 동시에 세계 대다수의 국가와 같은 연원을 채택할 것이다. 연원하는 건 하나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서력을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건 뒷부분을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개막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린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서 모택동이 발표한 거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00여 년 동안의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한 희망에 부푼 심정이 잘 나타냈다. 동시에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과정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에 주체가 되어 당분간 형법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게 임시헌법적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강령 역할이 헌법과 같은 중화인민협상의 공동강령을 제정했고요. 요거는 좀 뒤에 좀 볼게요. 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위원회나 인민대표대회, 국기나 시장 등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자, 물론 이렇게 새로 건립된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기초한 정권이라는 것도 여기서 밝히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볼게요. 자, 중화인민해방전쟁과 인민혁명의 위대한 승리는 이미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주의에 중국에서 통치시대에 대한 종교를 선언했다. 중국 인민은 압박을 받은 지위에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의 주인이 바뀌었으며 인민민주독재의 공화국이 봉건 매판 파시즘 독재 국민당 반동 정치를 대신했다. 중화인민협상회의는 전국 인민의 의지를 대표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하며 인민수도 중앙정부를 조직했다. 자, 인민정치협상회의 1차 신민주주의, 민주주의. 신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계층들을 이제 포괄시키는 민주주의고,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간 가도기적 어떤 단계의 민주주의죠. 자, 그래서 이런 즉 인민민주주의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적 기초로 삼는데 동의하여 아래의 어떤 공동강령을 제정하고 물론 인민정치협상에 참가한 각 단위, 각급 인민정부와 전국 인민의 모두 공동으로 준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민주주의, 그 인민주의 국가다. 그래서
노동계급이 지도하여 노동자 농민의 연맹을 기초로 각 민족의 민주계급과 각 민족의 어떤 단결을 시켜 인민 독재를 위한 제국주의 봉공주의와 관료 자본주의 반대하며 중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 통일의 부강을 이루게 분탄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신민주주의죠. 인민민주 독재. 그 다음에 이제 3조는 뭐와 관련됐냐면 경제와 관련된 거예요. 경제.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반드시 제국주의 국가가 중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취소하며 관료자본을 몰수하고 인민의 국가를 소유도 하며 점차적으로 반봉건 토지 소유, 공공과 토지 소유를 제로서 농민주 토지 소유를 변화시키고 국가의 공공재산을 합작사와 재산을 보호하고 노동자, 농민, 소재산 계급과 민족 자산 계급의 경제적 이득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신민주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농업국에서 공업국을 변모시킨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넘어가기 위한 가도기 설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봉건적 토지 소유제 성산 관련돼 가지고는 그 토지법과 관련돼서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는 여성과 관련된 거죠. 여성을 속박한 봉건 제도를 이제 폐지한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그다음 쭉 넘어가서 경제 정책 좀 보면요. 자, 토지 개혁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국가가 공업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미 토지 개혁을 시행한 지구. 예전에 해방구역을 얘기해요. 여기는 해방구. 자, 그래서 그 토지 개혁을 실시한 지구는 반드시 이미 얻은 토지 소유권. 이때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경작권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농민적 토지 소유를 얘기하는 거고. 자, 국영경제는 사회주의의 어떤 성질 강제이다. 그래서 국가경제의 명맥에 속하고 국민 생계를 충분히 조종할 만한 사업을 모두 응당 국가가 통일적으로 경영해야 된다. 그리고 합작사는 반드시 반사회주의적. 그러니까 자본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가 같이 있다는 거죠. 경제도 전체 인민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이다. 인민정부는 그 발전을 돕고 우대해야 된다. 자, 국가경제나 인민의 생업에 유리한 사형 경제사업은 인민정부가 그 경영에 적극성을 장려하고 그 발전을 돕는다. 자, 그래서 국가와 자본과 개인자본을 합작한 국가자본주의 성격이 있는 게 경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요소가 같이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요소가 같이 있다.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로 앞에 자료 연결된 자료도 앞에 이제 자료라는 것은 이제 모택동의 기조연설 얘기하는 거예요.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에 위치한 중화인민공화국이 공포되기 직전인 1949년 9월 29일 날 참고로 10월 1일은 중국에는 건국절이라고 불렸던 명절이거든요. 지금요. 1949년 9월 29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개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초기에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초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떠한 성격의 국가를 지향한 걸 잘 알 수 있는 자료다. 그 한마디로 신민주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는 노동계급의 지도로 실현돼서 노동자 농민의 영맹을 기초로 하여 각 민족 계급과 각 국내 각 민족의 단결을 시켜 인민민주주의 독재국가로 포함하는데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봉건, 반봉건 토지 소유를 농민적 토지 소유를 변화시키고요. 국가의 공공재산과 합작사를 재산을 보호하며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 자산계급의 경제적 이익.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죠. 5성공기 중에 큰 별은 중국공산당, 그리고 작은 별 4개가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그 다음에 민족 부유자 계층이 있죠. 자, 그래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제도를 보호하며 신민주주의 인민경제에 아울러 차분하게 농업국에서 공업국 변모시키는 목표를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 자본주의, 그 다음에 국영경제, 사형경제, 사회주의 경제 등 다양한 경제 형태가 혼재된
경제체제 형성을 언급했다. 급하게 뭐 남녀평등이나 민족평등 이념을 제기하고 눈여볼 만하다. 여기도 좀 민족평등이라는 그 내용을 볼 때 그 지금 중국 공산당이 냈던 중화민족이라는 개념 있죠. 중화민족. 이 중화민족은 중국은 하나다. 그리고 다수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한 중화민족이에요. 중화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중화하면 한족만 생각하는데 한족이 아니라 모든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까지 포함한 모든 민족을 의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조선족도 들어가 있는 거죠. 조선족도. 그래서 이걸 무슨 민족주의라고 하냐? 그 예전에 남계차가 주장했던 대민족주의라고 대민족주의. 그래서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도 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민족주의를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신해혁명 이후에 집권한 한국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민족주의 내세웠다가는 이 땅에 다 날아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민족주의 채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 TV 볼 때 뭐 시진핑 와서 중화민족 외친 거는 한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족뿐만 아니라 모든 그 소수민족까지 다 합친 민족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혁명 정쟁이 승리하긴 했지만 국가 사회주의 세력의 사회 건의를 목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적 그런 전환 연도에 둔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가도기 체제.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제대로 정리한 다음에 사회주의 넘어가는 준비의 자세가 엿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도기적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포괄했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토지개혁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총칭을 볼게요. 그 밑에 지주계급이 봉건적 수탈하는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시행하자. 그래서 토지 소유제는 기존의 토지 소유제는 매매 양도가 가능한 토지 소유제고 이 농민적 토지 소유제는 그거 없이 경작권만 보호하는 토지 소유제죠. 그래서 이제 농촌의 생산력을 활성화하고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며 신중국의 공업화를 위한 도로를 개척하자. 자, 토지 몰수와 증만을 보면 일단은 지주의 토지, 가축, 농기구, 잉여 양식 및 농촌에 있는 모든 잉여 건물들을 몰수하고 단 지주의 기타 재산, 그 외의 기타 재산은 몰수하지 않는다고 개인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기구들 이런 것들은 몰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당이나 모, 사원, 교당, 종교단체나 학교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농촌에 있는 토지나 기타 공유 토지를 증반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단 위에 토지 소유를 유지 비용으로 하는 학교나 고아원, 양로원, 위원 같은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민정부가 그 몰수하는 대신에 그에 알맞는 뭘 줘야 되는 경비를 마련해 줘야겠죠. 예. 그리고 2, 3, 4원의 소원 토지는 당장 무수에 동의하여 보유시킬 수 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그 2, 3, 4를 포용하는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강 위구 지역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상공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상공업을 보호하며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지주가 경영하는 상공업 및 기타 그 공상업을 경영하는데 쓰이는 토지와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도 상업용이나 공업용으로만 몰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이제 좀 예외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6조를 보면 분홍이 소유한 자경지나 풍화시를 고용하는 경제가능 토지 및 재산은 침범할 수 없다. 분홍이 소유한 소작시키는 소규모 토지 역시 보유시키고 움직이지 않는. 이 말은 이게 분홍이라는 거는 자작농과 관련된 거야. 자작농. 자작농과 약간의 어떤 토지 재산을 좀 갖고 있는 사람, 잉여 토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그 몰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뭐 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중농이라는 개념도 여기에서는 또 이제 분홍 개념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그들 재산은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는 지주의 토지를 다 몰수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때 지주량은 중소지주, 대지주 정도의 규모고 분홍으로 자작농이나 약간의 자작에서 약간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분홍을 묶어서 너희들 재산까지는 약간
보호해 줄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저 8조를 보세요. 8조 보면 본법에서 토지법이죠. 규정하는 응당 몰수하거나 징발된 토지는 해당 지역에 해방된 다음에 팔거나 저당을 잡히거나 기증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옮기거나 분산시키는 일률적으로 무효한다. 자, 그래도 여기에도 이제 볼 수 있듯이 매매와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뭐 매매, 양도, 뭐 저당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아. 예. 그것이 이제 뭐냐 농민적 토지 봉건 토지 소유제야. 이거는 그 북한의 토지 개혁이나 소련의 토지 개혁할 때 똑같아요.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예외 조항이 있어.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도시 지역 같은 교외 지역이나 그 다음에 소수민족 자치구는 또 뭐냐면 제외시켰죠.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주로 한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뭐 그 당시 인구가 거의 한족이고 웬만한 토지는 다 비옥한 토지는 한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토지개혁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다음에 1950년 6월 28일 날 중화인민정부위원회 제8자회에서 통과되었고 1950년 6월 30일 중화인민정부 주석 마오쩌 등에 의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이 토지개혁법의 통과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지향했던 농촌혁명과 토지혁명의 개혁 방향이 어떤 걸 분명해졌다. 자, 이러한 토지개혁은 192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듬어온 것으로 지주적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통해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목표로 총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지주와 토지의 재산을 몰수하여 지주를 포함한 분홍, 중농, 빈농 등 일정한 목을 분분하는 방식의 특징이다. 이때 지주라는 건 대지주와 중소지주 정도죠. 약간의 이제 소지주 정도의 분홍을 제외하고 자, 항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처 단위로 토지 분배가 이루어졌으며 상공업 부분에선 침범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한계죠. 어떤 한계이냐 보면 첫 번째로 농민적 소유자와 토지 분분이 중국 농촌과 농업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토지개혁은 분배된 1인당 경지 규모가 너무 작아 개인 경영 대신에 결국 집단 농업 방식으로 전개하는 보여주고 있다. 자, 이건 이제 이게 한계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사를 지으려면 그 지평농법보다는 이제는 감작이나 농업의 경영의 합리화, 기계식 농법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조금씩 땅을 나눠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그게 할 수도 없고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농촌의 집단화 문제는 중국의 초기 사회주의 건설 단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하나가 되었던 분야이기도 하다. 자, 개혁 개방과 추진과 더불어 해체된 인민공사의 존재는 그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어 더불어 도시의 발전이나 공업화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게 되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에 대한 노선 투쟁도 이 농업 문제의 핵심적인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단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문제가 됐던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관련된 사료를 또 봤고, 자, 그러면 농업의 집단화 과정을 볼게요. 자, 농업의 집단화라는 건 아까 이제 나눠줬잖아요. 예. 근데 이 땅들이 이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고 공업 노동력을 뭐냐면 그 확보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화 시켜서 농업 생산량을 올리는 방식이야. 근데 처음부터 그냥 땅을 다 뺏는 방식으로 다시 하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급 학자사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급 학자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진 운동 때 비슷하게 시기했던 인민공사 운동을 했던 거죠. 자, 초급 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 내용 자체가 이제 예전에 농촌 안에서도 서로 간의 상호부조 조직 같은 게 있었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조직들하고 비슷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냐면 반발도 없었어.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되게 10호나 40호 되게 마을 단위에 이제 그 초급학자사를 조직하고 농민이 집단적으로 경작하는 방식이죠. 토지와 토지 생산수단은 각 호에 사유하고 출자액과 노동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하는 거야. 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단계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토지의 어떤 생산 수단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을 하고 집단 소유는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남의 마을까지 이제 모든 사람까지 같이 참여시키고 그리고 철저히 노동에 따라 이제 분배되는 그 단계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하여튼 이 고급 합작사 단계까지 이제 강제 참여가 되고 이 고급 합작사를 더 뭉쳐놓은 것이 인민공사 운동이에요. 인민공사. 자, 인민공사는 그 당시 이제 대학생 운동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행해졌던 건데 그 앞에서 이제 고급 합작사가 있었잖아요. 그 고급 합작사를 더 확대 개편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고급 합작사를 몇 개 더 묶어가지고 그 뭐냐면 그 고급 합작사를 이제 생산 대대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초급 합작사를 생산 대대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인민공사가 있으면 인민공사 안에 고급 합작사 그 다음에 초급 합작사 뭐 이런 것들 이제 생산하는 건 고급 합작사는 좀 큰 단위인 그 생산 대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또 초고급작사가 있죠. 얘네들 생산대가 되는 거죠. 자, 인민공사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뭐 고급학적사하고 그 다음에 초급학적사는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이거는 그냥 토지를 이제 뭐냐면 공동 생산을 하는 거야. 토지에 되는 건. 근데 요 인민공사는 토지를 이용한 공동 생산뿐만 아니라 요 자체가 하나의 어떤 행정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화, 학교와 연결되는 교육하고. 응. 그래서 하나의 지역 다니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토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학교, 그 다음에 국가기관, 행정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단위였다.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자, 토지나 농기구의 공사의 공로서 공동 경쟁하고 그 밑에 이런 사람이 이제 농민이 아니라 사원이야. 예. 사원은 공사 자체 수학에서 제공하는 공공식당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받아요. 또 단순한 경제 조직에서 벗어나 공업이나 상업, 교육, 문화사업, 치안, 공사 같은 공공산업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행정조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점 뭐냐면 그 당시에 대역진 운동과 같이 한다고 했죠. 자, 대학진 운동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 대학진 운동 자체가 그 주도는 철강 생산에 이제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을 뭐 많이 생산해서 15년 만에 영국을 때려잡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토나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대식 제철 설비 같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예전에 정통식 방식으로 만드는 그 제철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촌의 노동력을 막 끌고 갖고 제철 생산하고 그랬거든요. 철을.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철이 그렇게 질이 안 좋았어. 예. 하여튼 남자들이 대역지 운동에 많이 이제 뭐냐 동을 했기 때문에 막상 여성 노동력에 입각해서 했어요. 그래서 노동력이 저하됐는데 어떤 분들은 요즘 아주 페미 그러니까 아 여자들이 왜 노동력인데 생산이 저하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지금이야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트랙터를 몰면 돼요. 그냥 기계 같은 거 있지. 근데 그 당시에는 노동력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에 입각해서만 생산을 했기 때문에 육체 정신이 상당히 좌우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남성의 노동력이 여성의 노동보다 육체 노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가 혼자서 일하는 거다 일하는 것들이 훨씬 더 생애 저하를 눌러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 인민공사 문제는 예전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동기부여가 안 돼. 똑같이 직장에 가서 이제 직장 형식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똑같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누구는 열심히 해봤자 뭐 돈 더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의학의 저하를 불러일으켰다.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그 당시에 했던 그 대학지 운동과 연결시켜서 이게 이제 뭐냐면 큰 타격을 주게 주죠.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에 대기근이 발생돼. 그래서 이 대학지 운동을 추진했던 그 모태똥이 정치 일선으로 물러나는 또 결과를 낳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또 보면 대학지 운동을 보죠. 자, 이 대학지 운동은 모태똥이 주창했어요. 모태똥이. 그래서 배경을 보면 소련 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경제 원조를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했고요. 주 내용이 공업이야, 공업. 철강의 증상 운동이야. 근데 문제는 근대식 철강 방법이 없다 보니까 토목농,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정근대 시대 때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뭐 농기구 정도 만들려고
제철 이제 간단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런 재래식 제철까지 다 사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냐면 영국을 15년에 때려잡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그 제철 그 철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죠. 예. 오히려 다른데 그 농업이나 이런 다른 분야의 노동력을 끌어다가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밑에서는 뭐냐면 위에 그 모택동이나 중앙에 잘 보이려고 거짓 운동을 하는 거지. 막 우리는 뭐 몇만 톤 생산을 했다. 뭐 예를 들어 1만 톤밖에 생산하는데 10만 톤 생산했다. 그러면 위에는 그 보고만 받은 사람들이 이거 더하네 더해 뭐 20만 톤 30만 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 악순환이 벌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농민의 어떤 인민공사 운동 전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문제가 많이 생겼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빠져있지만 대규모 어떤 그 흉년이 일어나게 돼요. 대규모 흉년이 일어나는데 이 대규모 흉년에 의해서 인구가 뭐 얼마 죽었더라 난 1,000만 명 넘게 죽었다고 하더라고. 2천만이나 하여튼 대규모 죽게 돼요. 한 4천만 죽었나? 우리나라 인구 정도에 맞먹는 사람 죽었대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웃긴 게 제4회 운동이라는 것도 펼쳤는데 이것도 이제 흉년을 낳게 된 어떤 배경이 제4회는 네 가지 뭐냐면 해충들 제거한다는 거야. 그 해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새죠. 참새. 그래갖고 이제 못했더니 어느 날 가니까 이제 농업실천을 가니까 참새들이 그 벼를 막 쪼아먹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 안 되겠다. 이 참새놈들 다 잡아라. 그래갖고 그 전국 각지에서 참새를 잡아다가 이제 죽이는 사건이 나. 참새를 당했죠. 근데 더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참새가 벼를 조금씩 먹는 문제점도 있지만 얘네들이 주로 해충을 잡아먹어요. 벼에 달라붙는 해충을. 근데 그 당시 참새들이 그 잡아놓으니까 그 해충들이 오히려 들고 가고 그 뭐냐면 농업 생산이 아주 망치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 모르면 이따 물고 앉아있으면 돼. 그래서 오태동이 국공대전식이나 한일전쟁 때 뛰어난 전략가고 전술가라는 건 인정하죠. 근데 이 사람이 공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정치 참여해서는 안 됐었던 인물이야. 그냥 물러나고 국부로서 이제 존경받으면 평생 동안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고 살았는데 근데 정치도 못하고 뭐 국내 실정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정치를 한다고 하고 그 노년에 또 욕심까지 생겨가지고 막 독재까지 하고 그러니까 제4의 운동처럼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그 전문 분야도 아닌 건데 전문가들 말 다 무시해버리고 일단 엉터리 같은 지시를 하고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가 잘 모르면 맡겨야 되는데 이런 이제 아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정책들을 펼쳤던 거죠. 자, 하여튼 이 모태똥 때문에 일어난 이제 대약진 운동이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대규모 흉년을 발생시키니까 이 지도부 안에서도 그에 대한 모태똥의 어떤 비판들이 일어나요.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팽덕회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노사회의에서 그 팽덕회가 모태똥을 비판해. 너 물러나라. 너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모태똥이 일단 이제 화가 나니까 팽덕회를 이제 뭐냐 제거를 했는데 숙청시켰죠. 그렇지만 일단은 당내 비판이 많다 보니까 일선에 물러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문화 대혁명까지 그 집권기까지 그 정치에 참여 주도권을 이제 장악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뉴사우치 예. 그와 그 누구야 등소평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요건 좀 뒤에 이따 좀 읽어볼게요. 그 한의중을 읽으면서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윤속이 그 다음에 그 등소평이 이제 조정정책 같은 걸 펼치게 되죠. 예전에 대학직 운동의 인민공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또 생산력 올려놓으니까 이 모태똥이 그것도 나쁜 거야. 기분 나빴죠. 그 일선에 물러나면서 자신이 정권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펼쳤던 것이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서포트 인증번호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서포트 인증번호가
14번. 14번. 네, 적으셨죠? 자, 요거 이제 그 한의종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의종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약간 그 유튜브 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예, 유튜브를 이제 보여드리고 좀 진행할게요. 뭐냐면 대학진 운동 이제 볼게 이제 대학진 운동 관련된 유튜브고요. 좀 설명 잘 돼 있더라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문화대응 관련되는 것도 전반적으로 알기 쉽게 그 보여주는 그 유튜브가 있었고 한 15분 정도인데 요걸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좀 할게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남의 거 지금 보여드리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녹음을 이제 중지시켜 놓고 녹화시켜 인강을 듣는 분들은 그 밑에 그 관련된 링크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링크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잠깐 그 녹음을 일단 중지시켜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대학진 운동 관련된 그 유튜브 화면 좀 보여드렸고요. 안 보신 분들은 그 이제 인강 듣는 분은 그 밑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뭘 진행을 하냐면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윤석이하고 류사우친이죠. 등속평이 이제 그 등속평이 조정 정책을 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대학진 운동이라든지 인민공사 여러 피해점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상 상태로 복귀시키는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의중을 읽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예, 좀 이따 쉬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